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이 어쨌든 야권, 자유한국당 내부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얼마 전에 무소속으로 있는 2명의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입당과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의 발단이 됐던 그 영상입니다. 제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이상 무소속으로서 길고 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지지인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또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송금주 의원의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합당을 하거나 옛날 같은 이합집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무소속 송금주 이용호 의원, 송금주 의원은 입당이고 이용호 의원은 복당인데 이 두 사람 모두 입당, 복당 허용하지 않기로 민주당이 결정을 했고 이해찬 대표는 옛날 같은 이합집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입당과 복당 불허 결정이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것도 초선 의원이 아니고 중진 의원들이 임철원 시장, 중진 의원들이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자신의 생각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발전을 제어할 때도 있다. 지금 순혈주의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과 포용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상호 의원도 진보 진영의 이제 어떤 개혁 정선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현역 의원의 어떤 입당 의사가 거부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한석이 아쉬운 게 또 맞는 말이잖아요. 더군다나 호남 출신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두 의원을 거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복잡한 어떤 정치적 셈법이 가동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동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식의 정계 개편, 이합집산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까지 했어요. 당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의원, 또 박영선 의원, 법사위원장도 역임했고 말이죠. 상당한 중진들인데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그게 아니라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로마 얘기까지 했어요. 순혈주의보다는 개방과 포용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당의 결정과 다른 이야기를 중진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건강해지고 있는 징후라고 봅니다. 또 박영선 의원 말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해찬 지도체제가 출범한 지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보조를 맞춰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하튼 간에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로 불허한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을 영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주평화당의 분들과 같이 정책 연대를 통해서 중요한 개혁 입법과 선거제도 개혁 이 부분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원외에 있는 분들이 다시 민주평화당에 있는 분들과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다른 민주평화당에 있는 의원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막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그 요구가 강력하게 저 이해찬 대표 체제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이거는 큰 틀 속에서 현재 지도체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굉장히 단기적인 상태에서 전략적인 측면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우상호나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이해찬 지도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총선이 이제 1년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죠. 이 모든 움직임들이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순혈주의는 당내 결속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진 의원들이 당의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언론에서 또 과거 예를 보더라도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2015년도가 가장 이제 떠올라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그때가 제일 컸던 건데. 두 의원의 그런 경우 또 송영길 의원이 그렇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다른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당내 이런 역학관계를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히 세다면은 뭐 지금도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세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송영길 의원도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신한울 3, 4, 5기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당내 어쨌든 간에 뭔가 중진으로서 자기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식했음직하다. 이런 발언이 완전히 그런 것들에만 의해서 발언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자신들이 뭔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당내의 어떤 중진으로서의 위치 같은 것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정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첨언할 게 저 협치한다고 얘기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왜 들어오겠다, 입당하겠다는 사람을 왜 막습니까? 입법연대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은 그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난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권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개혁은 결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국 의석수로 이루어지는 건데 의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두 의원 들어온다고 물론, 해서 뭐 과반이 되는 그러니까 것도 바로 아니고 그 얘기인데 말이죠. 두 의원이 들어온다고 과반이 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런 두 의원도 들어오고 평화당도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화당도 어쨌든 간에 이거 자꾸 인위적인 정계 개표다 이합집산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같이 끌어들여서 합당은 아니더라도 개혁 연대를 꾸려서 지금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되잖아요. 개혁 입법 같은 게. 상법이 통과됩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됩니까? 뭐가 통과됩니까? 뭘 개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같이 끌어안고 포용해야지만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들어오겠다는 사람 입당시키고 평화당이 상당한 반발하겠지만 명분이 있으면 평화당이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당에도 달래고 설득해서 그게 설득 아니겠어요? 끌고 가서 포용하고 개방해서 협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 민주당이 썩 잘한 정치적 판단은 아니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뭐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또 다른 중진 의원들은 저 두 의원이 입당 복당을 신청했을 때 저 두 사람의 입당과 복당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 나가려는 새로운 정치와는 어긋나는 행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게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핵심의 의중이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 결정이 지금 만장일치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됐다고 하는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해찬 대표든 그 당정의 핵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것 같고요. 저는 박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혈주의라고 하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용호, 송금주 두 사람이 뭐 다 민주당과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뭐 어떤 출신 성향이나 지금까지 정책 노선이 뭐 달랐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순혈주의가 아닌 뭐 약간 이종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분명한 그거겠죠. 두석이라고 하는 당장의 실익보다는 좀 더 큰 민주평화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과의 개혁전선의 확대를 통해서 올해의 어떤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포석에 따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최재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찾아보니까 복당, 입당 이게 정치인에겐 당연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불쾌하고 익숙한 구정치다, 구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러한 정서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 여권 내부에 좀 넓게 퍼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3년 차가 되면은 그동안은 1년 차, 2년 차 때는 청와대의 국정 운영, 국정개혁 드라이브에 여당도 보조를 맞추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3년 차가 되면 과거 예를 보면 틀림없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3년 차라고 하는 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냈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항상 집권 3년 차에 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최고의 그런 그 집권 3년 차 때 이벤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대연정이었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도 연정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하겠다. 그게 포용이잖아요. 아니, 야당과도 포용을 하겠다고 대연정까지 얘기했었었는데 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든 다 같이 포용을 해서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것이지 최재성 의원 말대로 뭐 우리는 항상 다른 정당과 다르고 정통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집권 3년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지도부가 모든 곳을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집권당에서 목소리를 청와대에게 내서 좀 방향을 좀 틀어주면서 갈 때 결국은 비주류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당에 있어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좀 언론을 좀 확대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복당이냐 입당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집권당이 집권 3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저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의 말씀, 집권 3년 차가 되면은 왜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은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기억이 일단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고 그 이전 정부가 이명박 정부고 그 이전이 노무현 정부고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집권 3년 차에 있었던 일은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집권 4년 차에 있었던 주요한 장면들을 제가 영상으로 찾아봤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이 죽고 내 죽자 하면 둘 다 그냥 강도 앞에서 피해를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장면 봤더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4월이었고 아마도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당시 집권당의 박근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그 상황도 보니까 2월이에요. 3년차 상반기였다. 초반기였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 영상 보여드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4년차 징크스 이런 거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과거 정부 사례를 왜 보여주느냐 또 이렇게 아마 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이런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청와대가 과연 받아들이고 함께 해나가느냐 아니면 청와대의 권위에 여권의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 차이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도전이라고 보면 안 되죠. 정당이라는 게 계파주의를 가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계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저런 중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정도로 건강하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도 요즘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청와대가 지나치게 나서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는 청와대 정부라는 말보다 민주당 정부를 해라. 그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거든요. 따라서 청와대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협치와 소통의 출발입니다. 그 내부에서 협치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외부하고 협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런 것들을 좀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약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집권 3년 차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등이 인사로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간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 딱 3,4년도에 느슨해질 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번져요. 절제와 규율이라고 스스로를 딱 규정을 지고 출발하시니까 더 기대가 된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아무튼 또 의장님께서는 또 뭐 저희 정계 정도회 원로이시고 또 비서실장을 해보셨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많은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